자, 2010년 행시 재경 문제를 같이 봐주시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홍길동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우리 초등학교 시험에 철수 영희 등장시키는 거에 거의 동급 아닙니까? 5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도 얼마든지 홍길동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홍길동이 딱 적당하긴 하죠. 아무도 위화감 없이 뭐 풀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홍길동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시대가 조금 이제 어긋난 것 같습니다. 자, 효용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지적해드리고 빨리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배점이 넉넉해요. 정의부터 이제 결과까지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한 페이지 넘기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에 그 수식이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되도록이면 정밀하게 그리세요. 아래쪽에 있는 예시 답안의 그래프처럼까지 정밀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좌표를 먼저 찍은 다음에 곡선을 그리자 정도입니다. 좌표를 먼저 찍고 곡선을 그리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기대 효용가설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 꺼내셔야 되겠죠. 기대 소득 함수도 꺼내고 기대 효용 함수도 꺼내면서 실제로는 분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소결 2,500원 이상이면은 판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과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들어올 때 얘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배점 넉넉하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는 함수를 보고 우리가 푼노이먼 모겐슨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실제로 이제 개인의 효용 함수에는 기수성을 부여하고 도출된 값에는 다시 서수성을 부여하는 함수입니다. 다시요. 개인의 효용함수 값에는 기수성을 부여하니까요. 가중평균 느낌으로 이제 도출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효용함수 각각의 기수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중평균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가운데쯤 기대 효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푼노이먼 모겐슨 함수는 이제 이 기수성을 갖는다라는 표현도 정밀하게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문제가 워낙에 쉬우니까요. 여기만 풀어보고 오셨으면 제가 뭐 길게 해설할 건 아니니까요. 여기 100, 기대 효용 50 맞죠? 그죠? 기대 소득은 5,000 찍히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전부터 찍어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상상하고 보조선을 그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확실성 대등액이 2,500원이니까 여기 관통해야 되겠잖아요. 따라서 전부터 몇 개 찍어놓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점을 좀 정밀하게 연결하고 꾸불꾸불해도 괜찮아요. 꼭 자를 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되면 오히려 못 그릴걸요. 이제 스무스하지 않고 초반에 좀 가파르고 점점 더 완만해지기 때문에 전부터 먼저 찍어놓고 제 칠판처럼 이제 대충 그리지 마시고 해설지처럼 되도록이면은 점 따라 잘 맞춰주자. 뭐 그거 이상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시죠. 두 번째, 많은 경제 분석가와 기업들은 경상수지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죠?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즉 어느 나라의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이거 무슨 소리지? 경상수지가 지금 개선되면은 자본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제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환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설문 1, 첫 번째 설문 1이 아니지. 첫 번째 줄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즉 이를 설명할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절대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환율이 원퍼 달러가 아닌 거예요. 원퍼 달러가 아니고 달러 퍼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폐를 위에 넣는 거를 직접 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우리나라 화폐를 분모에 집어넣는 것을 간접 표시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다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보통 환율로 쓰죠. 신문기사도 다 얘로 써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도 예로 써요. 우리나라도 예로 쓰지만 미국도 원포 달러라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원포 달러라고 쓰고 미국도 원포 달러라고 쓰는데 이 문제에선 달러 퍼 원으로 문장 서술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악독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밑에 있는 해설지 있죠? 저 해설지 처음 쓸 때 좀 손이 빠른 편이에요. 손이 빠른 편이고 또 실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쓰면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하는데 한 2번, 3번 점검하면은 진짜 사소한 거 빼고는 웬만하면 잡힌단 말이에요. 얘는 5번을 적어도
계속 오류가 생겨.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 저도 공부하면서 환율 자체는 원퍼 달러라고 인지하면서 서술을 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달러 퍼 원이다라고 다 잡고 지금 몇 점이에요? 몇 점? 30분, 40분 정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실제로 제가 이제 해설지를 쭉 쓰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간접표시법이니까 해설할 때 조심하세요 하고 넘어간다면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내가 익숙한 걸로 서술을 해야지 실수하지 않죠. 환율 그냥 원퍼 달러로 쭉 서술한 다음에 수정 테이프를 들고 다 환율 쫓아다니면서 미리 체크하셔야 돼요. 별표 쳐가면서 그러면서 수정 테이프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상승이면 하락으로 바꾸고 하락이면 상승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또 놓쳐요. 놓쳐서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그냥 초반에 달자. 초반에 환율은 직접표시법이 있고 간접표시법이 있다. 설문의 경우는 간접표시법을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분석의 편의상 또는 서술의 편의상 직접 표시법으로 전제하고 도출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이제 그냥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결증 갔을 때 환율 이야기도 하면서 다만 이제 전술된 내용들이 간접 표시법이라면은 뭐 환율 방향이 서술법이 뭐 반대 방향이 될 수 있음.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실제로 다시 나오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출제 위원분들은 계속 또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또 출제를 하실지 사실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서술하다 보면은 부지기수로 이대로 서술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서술할 가능성이 높은 약간은 좀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안 되겠지. 그죠? 설문일의 해결은 쉬워요. 일단은 문제에서 보니까 보통 보세요. 이거 보세요. 경상수지가 만약에 개선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직접표시법으로 설명할게요. 뭐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으니까.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요 관계만 놓고 보면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환율이 떨어진 것만 놓고 봤을 때 마샬 러너 조건이 작동되면은 경상수지는 또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문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설문에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 등장한 느낌이죠. 어떤 이제 많은 경제 분석가와 기업가들은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환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반대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베스트 평면은 바로 이 평면입니다. 이 평면. 자, 여기에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 보여주는 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뭐 S가 줄건 수요가 많아지건 환율이 올라가는 거 보이는 거. 이거 잘 설명하시면은 많이 안 적어도 점수 읽긴 어려워요. 그럼 설문의 케이스를 정밀하게 이제 답을 하는 셈이 돼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교란의 원인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ISLM BP 모형으로 이제 설명하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ISLM BP 모형은 BP를 수평으로 가깝게 놔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 등장했던 것은 이제 BP가 수평으로 이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형을 엄청 자세히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란의 원인이 ISLM BP 하면은 일단 보이는 건 한 세 가지 정도 보이거든요. IS 곡선, LM 곡선, 그리고 이제 BP 곡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목차를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사례로 든 겁니다. 같은 방향일 가능성, 상관없을 가능성,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웬만한 내용들은 모두 커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해설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건 또 어떨까요? 문제에서 ISLM BP 모형을 쓰라고 했으면은 이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번, 생산물 시장의 교란 원인이 이제 생산물 쪽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자, 칠판 좀 잠깐만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설명만 좀 기억하셔도 충분히 이해될 거니까. 만약에 경제의 교란이 발생했는데 IS가 좌측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IS가 가지고 있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은 교란이 아니고 경상수지 정도가 보이잖아요. 만약에 소비 또는 투자가 감소하는
받는 충격으로 좌측으로 이동했으면 우리나라 자본의 유출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같은 방향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 경상수지가 만약에 악화되는 외부적인 충격, 생산물 충격도 이제 내부적인 국내 충격이 있고 해외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충격 때문에 발생해서 IS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경상수지로 인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올랐지만 경상수지가 상쇄되어서 불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LM 곡선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일률성을 좀 갖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LM이 좌측으로 보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면은 우리나라 자본 유입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개선됐겠죠.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제 국제 이자율의 상승이라는 교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다면 우리나라는 그대로인데 BP가 위에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환율 상승으로 IS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같은 방향이죠. 따라서 이제 생산물 충격을 1번으로 정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 충격, 세 번째는 이제 그 국제 수지 항등시가 죄송합니다. BP 어떤 그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국제 밸런스를 의미하는 국제 수지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하는 케이스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의 취지만 그대로 읽으면 교란의 원인에 따라서 전통적인 ISLM BP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모형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모형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교란의 원인에 따라서 변수가 달라지려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론 강의에서 A가 달라지면은 A에 따라서 B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목차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목차 개수가 B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최대 3개예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하면. 근데 그만일 가능성이 없으면 2개인 거예요. 따라서 제 답안은 이제 제가 보통 많이 좀 편안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을 한 것이고 그때 ISLM BP를 언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특히 이 문의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목차를 뭐 딱히 꺼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한 배점인 20점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에서 적혀 있는 그대로 뭐 생산물 충격, 화폐 충격으로 하게 되면은 그 생산물 충격 쪽에서는 반대 방향이나 불변이 나오지만 화폐 충격이라는 쪽에서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BP 충격에서도 어차피 똑같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무조건.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해설지처럼 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짜야지 J커브라든지 미미한 환율 정가 효과라든지 이거를 떠올려서 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인 추천안은 해설지처럼 적으면서 ISLM BP 이야기를 조금씩 전개하는 걸 기본적인 원칙으로 잡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해설지 자체에 제가 지금은 일단 ISLM BP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제 ISLM BP 분석을 할 수 있는 틀까지는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연습까지 좀 맡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조금만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또 BP 곡선이 또 전통적인 BP 곡선이 또 수평 가져가면 되는데 또 예, 수직이라고 해도 그냥 ISLM BP 모형이에요. 이제는 ISLM BP 모형 모든 모형 자체가 전통적인 모형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전개를 해야 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3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이제 기본요금 5만원, 통화도 수당 이제 100원의 사용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봤던 경험이 있다라면은 해설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뭐 엄청 자세히 서술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테마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기준을 조금 나눠서 정리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 이런 거잖아. 대부분 접하는 점 찾는 게 대부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박하게 표현하면은 보통 예산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 소비자의 이제 주관적인 예를 들어서 뭐 효용함수 같은 거 또는 뭐 저기 예를 들어 뭐 현시선호 이론을 이제 쓰라고 했다라면은 약공리, 강공리 정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제가 그림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흐름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형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놀이를 해야 되면은 예산서는 다들 열심히 수식도 적고 잘하세요.
근데 오른쪽 위로 둘 다 제하면은 이렇게까지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원점에서 오른쪽 위로 멀어지면 효용이 증가하고 원점에 대해서 불록성이 전제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 문제처럼 오른쪽의 그 가로축과 세로축이 둘 다 제화가 아니라면 전형적이지 않은 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때는 예산선이야 문제에서 준 대로 잘 따라서 그림만 그리면 돼요. 하지만 무차별 곡선이 전형적이지 않으면 그때는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은 전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건 맞고, 세로축을 요금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요금은 줄어야지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죠. 출발점 맞춰주고 이러한 벡터 방향으로 의미상의 원점에 대해서 불록성을 가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출 보세요. 의미상의 원점에 불록성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문제 안 풀려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예산선 이야기를 했죠. 순서가 실제로 예산선 이야기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놀이 하면 되는데, 이제 제 판단하에는 요거 먼저 간단하게 일반화 시키면 예산선 설명하면서 바로 이제 그 위에 연장해가지고 그림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선이 두 개 등장했습니다. 변형된 거예요? 아니면 양자택일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양자택일 할 수 있죠. 새로운 제한을 줬지만 그쪽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산선이 두 개 등장할 때 이거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냐, 이 문제는 변형의 문제이냐. 이 문제는 실제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좀 헷갈릴지 몰라도 그리프 절편하고 기울기 다 준 것이기 때문에 5만원에서 쭉 갈래, 아니면 7만원에서 좀 완만하게 갈래, 이거 준 문제잖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준 이 두 개의 예산선을 그려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처음에 안 됐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연습할 땐 잘 될 수 있고, 또 잘 되다가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이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림놀이를 진행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배점 커요. 기존 사용량에 대해서 이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무언가, 어떤 변수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목차의 개수는 그 결과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산선대로 가는 경우, 새롭게 바뀐 거 받아들이는 경우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원래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경우 필기할 필요 없죠. 여기 선택한다는 사람은 이게 효용 증가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평상시에 친구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돈하고 또 통화하고 별로 이게 대체성이 그렇게 좀 작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도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전화 요즘 많이 합니까? 요즘에는 다 이제 문자죠. 데이터로 문자를 쓰니까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려면은 지금은 조금 2010년도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전화 안 해요. 여러분들 전화 안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상컨대 원래 요금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은 새롭게 바뀐 예산선이 효용 증가 방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조금 배점이 넉넉하다 보니 이 교점의 왼쪽을 선택하던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 역시 새로운 요금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좀 꺼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놀이는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좋아요. 아니, 왜 볼록성을 가정하는 효용함수를 전제합니까? 다른 형태를 가정하면 안 돼요? 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차별 곡선의 모형은 의미상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을 전제하는 형태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아쉽다, 다른 특수한 형태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소결쯤에 명시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웬만하면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레온티에프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마도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넘어가는 내가 정리했던 2-2 케이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림상으로도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으면은 또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기고, 사실은 큰 변화가 없고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여기 선형 효용함수를 잣대를 들이밀면은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제 제약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봐요. 이 점을 선택했는데 선형이야. 새롭게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화만 하고 살아야 돼.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선형 효용함수는 소결의 그 담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3문은 요 정도 이제 목차 제안해 드렸으면은 충분히 이제 자율학습 하실 때에도 아마도 목차까지도 떠올리시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문을 보도록 하시죠. 4문. 난이도가 높다면 난이도가 높고 또 이제 풀어본 경험으로 다시 꺼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의외로 그거는 좀 쉬운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꺼내는 난이도는 좀 높지만 풀어봤던 경험이 있다라면은 다시 꺼낼 때는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꺼낼 수 있는 뭐 그런 타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뭐 줄줄이 나열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열을 담아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놨기 때문에 그 눈으로 조금만 따라가면서 이제 경험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 자체를 처음 만났을 때 목차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타입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점도 이제 문항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차보다는 내용을 제대로 담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 경제는 가격 통제, 생산 할당 등을 특징으로 그 초과 고용, 만성적인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을 통합 반응으로 충당하여 통합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IS, LM, AD, AS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는 것인데, 자, 이게 의외로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쉬운 문제이지만 풀어본 경험이 없을 때에는 기본적인 내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족이 발생한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만든 만큼 쓰고 있거든요. IS 곡선과 그리고 또 일단은 그 이제 뭐예요? 그 AD/AS 두 개만 놓고 볼게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LM 곡선이 있는데 이 경제의 원래 상태는 LM 곡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까? 이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자꾸 교점 따라다니는 문제만 풀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되게 쉬운 거거든. 경제의 균형이 이 위에 있으면은 만성적인 통합 과잉 공급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경제가 왼쪽에 있다면 뭐 둘 중에 하나를 보셔도 상관없죠. 균형 기준 Y가 적으면 수요가 적어서 이쪽은 화폐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경제의 균형은 현재 이곳에 위치하는구나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IS 곡선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IS 곡선은 실제로 이제 쓰고 싶은데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쓴 만큼 만든다를 설명하기 때문에 IS 곡선 위에 경제의 균형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1번 문제의 균형이네. 이 기본기예요. 기본기. 자, 두 번째는 곡선의 형태 자체도 굉장히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AD/AS에서 이게 사회주의이고요. 또 보안이 북한 느낌 좀 나잖아요.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질 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가가 뭐 증가하게 되면은 민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한다? 무슨 소리야? 이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되어 있는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물론 사회주의는 정치 체계이고 경제 체제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제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AS를 수직으로 세운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 기본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쓰는 건 내 마음이에요. 자, 쓰는 것마저도 정부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내가 가진 돈이 있으면은 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공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공급 부족. 그러니까 경제의 물가 수준이 여기서 고정되는구나. 이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노동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있을 겁니다. 노동 수요 곡선은 이런 국가들도 한계 생산성에 의존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노동 공급 곡선이 혹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일하던 사람이 이제 당에서 정해준 사람이 임금이 떨어져서 다음날 출근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9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5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4시에 퇴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기본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봐요. 지금 얘가 사회주의에서 수직일 수도 있고 얘도 수직일 수도 있었다라는 이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 경험을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의미인 것이지
것이지 이 문제 같은 문제가 또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소화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은 AES 곡선이 예를 들어 뭐 루카스의 불완전 정보 또는 뭐 때로는 이제 맹큐의 메뉴 비용 이런 걸 통해서 우상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중심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한 북한 같은 경제에서도 AES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중앙 계획형 사회주의 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정부가 실제로 알아서 직업까지 다 지정을 해주는 느낌이 되는 것이죠. 물론 북한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조를 해요. 대조를 하면은 이제 어디 가서 근무를 하라라고 지정을 해준대요. 가보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연도에도 또 졸업생들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는데 일단 출근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근로자만 많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할 게 별로 없는데 왜 너 출근했어? 라는 측면이고 또 되돌려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알아서 이제 지정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은혜라고 보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1번 문제의 지금 그래프 상황만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도 이 문제는 사실 구분응선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나머지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가격 자유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떤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죄다 교점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교점으로 죄다 이동할 것입니다. 제가 왼쪽 그래프에 동그라미 2 쳐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통화 과잉의 문제마저도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화폐 시장을 따로 그리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알아서 LME로 올라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초과 과잉 상태는 이제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몰수형 화폐 개혁을 실시한다라는 게 잘 읽어보면은 일정 화폐는 뺏는 거예요. 그죠? 일단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바꾸고 나머지는 못 쓰는데 안 바꿔줘. 따라서 통화량이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화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통화량이 줄어드는 화폐 개혁이겠다. 일정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LM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AD 곡선이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다양한 케이스를 조금 언급해 두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래프상으로 또 마킹할 수 있는데요. 이제 충분히 첫 번째 그래프에 죄다 마킹하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의 수작을 부리시던지 이렇게 1, 이제 2번,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수작을 부리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세 번째 문제쯤 가서는 새롭게 하나 그리시는 것도 시간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경색 현상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자체가 신용 공급의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줄어들겠죠. 따라서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 소비 투자의 감소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미. 따라서 이제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신용경색 발생하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정부가 이제 금리 상한을 조금 규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 또는 민간의 기대치를 좀 괜찮아진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풀었으니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형성하는 방식도 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들을 유도하는 것들도 있겠고 이제 자본 개방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문제는 이제 한번 쭉 풀면서 해설지를 보시면서 이해가 가신다면은 괜찮고요. 이제 이 문제의 당락, 이 문제를 이제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초기 상태를 내가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냐입니다. 의외로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풀어봤던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제 많이 원하지 않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북한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대학교를 그만두면은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월급도 없어. 월급도 지금 주라고 했는데 주기가 좀 어려워서 배급도 어렵고 출근도 좀 계속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집에서 놀고 그렇다고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그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케이스를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이제 또 약간 좀 재미있는 기본적인 ISLM, 뭐 ADAS라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유연하게 그래프 모양이나 이제 상태를 찍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 고정시키고 물가 안정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임금 일정 수준 보장하면은 경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노는 사람도 있고 이제 쓰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하고 자 실제로는 화폐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그림으로 초기 설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